화재 감식 평가 산업기사 화재 감식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발화 원인 판정과 관련된 조사관의 의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첫 번째, 화재나 폭발에 대한 가설로부터 의견을 개진할 때에 조사관은 이러한 의견에 대한 확실함의 수준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된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조사관은 수집된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 얻어진 가설을 가지고 검증 작업을 통해 화재 원인 판별을 해야 된다. 맞는 이야기죠. 데이터 분석과 이런 것을 통해서 가설을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진행을 한다. 자, 3번, 최종 의견은 해당 의견을 도출하는 데 사용된 데이터의 질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하냐 이런 것이 의견 도출에 도움이 되겠죠. 자, 4번, 조사에서 수집된 데이터 및 분석을 통해 얻어진 가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검증받을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검증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화재 조사관이라든가 또는 상사라든가 이런 분들과 동료라든가 같이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트래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트래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절연체들에서 유기 절연체가 오랜 시간 열이 발생을 하거나 이런 과정의 습기나 또는 먼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서히 탄화되어지면서 전기에 누설이 발생을 하는 현상을 트래킹이라고 이제 부르죠. 자, 첫 번째, 절연체 표면의 오염 등에 의한 탄화 도전로가 형성된다. 주로 절연체 위에 먼지나 습기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서서히 탄화되어지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탄화 도전로에 미소방전이 발생한다. 이 발생된 도전로로 전기적인 누설이 발생하는 것을 미소방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3번, 방전에 의해 절연체 표면이 탄화되어진다. 맞는 이야기고. 자, 4번, 무기절연 재료에서 주로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절연체의 경우에 대부분 이제 무기보다는 유기절연체들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트래킹은 4번에 나와 있는 설명이 이제 잘못되어 있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산불의 연소 부위에 따른 분류가 아닌 거. 자, 임야화재 또는 산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화, 땅 아래서 유기 탄화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낙엽 이런 쪽에서 일어나는 경우고요. 지표와 표면 위쪽의 수풀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또 수간화, 나무 줄기라든가 이런 쪽에서 일어나는 거, 수관화라고 하는 거는 나무의 상층부 쪽에서 일어나는 화재.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거는 비산화입니다. 물론 비산화도 이제 산불 화재에서 일어날 수는 있는데요. 산불의 분류, 연소 부위에 따른 분류에는 해당하진 않죠. 비산화는 이제 비화의 형태처럼 산불에서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불티가 날아가서 확대되어지는, 비산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에 나와 있는 비산화입니다. 자, 24번, 차량 화재 이후에 차량 견인 시 주의사항 중 틀린 거. 자, 첫 번째, 증거물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을 현장에서 옮기기 전에 잘 보호하도록 한다. 맞는 이야기죠. 조사관은 사고 이후에 손상 특징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화재 차량의 견인이나 이동 시 외부 손상이 가중되지 않는 방법,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화재 차량의 견인 후 증거물 제거를 위해서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 자, 물론 완전하게 이 조사가 다 끝났다라고 하면 이제 청소해도 되겠지만 일단 견인 이후에 무조건 청소하는 것은 옳지는 않죠. 그래서 견인을 하더라도 증거물 확보를 위해서 그 주변을 확실하게 우리가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4번에는 4번의 끝부분에 나와 있는 그 설명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5번, 위험화원에 해당하는 것은, 자, 위험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불꽃을, 화염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화염이 존재하는 대상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건데, 자, 담뱃불, 담배꽁초의 경우에는 물론 처음에 불을 붙일 때는 화염이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타들어가는 과정에서는 화염이 없습니다. 또 향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담뱃불, 향불 또는 아궁이에 있는 재, 이 경우에도 화염은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위험하온은 라이터 불입니다. 그래서 라이터 불꽃이 위험하온에 해당을 하죠. 자, 26번. 발화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반드시 발화원에 물리적 증거가 있어야만 화재의 원인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물리적 증거뿐만 아니라 정황적인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는 구술에 의한 어떤 그 표현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목격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두 번째, 발화원은 눈에 띄는 형태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많이 훼손된 경우도 있다. 그렇죠?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3번, 발화원은 발화지점 내에서 발견되어야만 증거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발화지점 내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충격에 의해서 상당 부분 날아가거나 이럴 수도 있죠. 따라서 발화지점 내에 있어야 발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발화지점 내에서 발견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3번이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발화원은 충분한 온도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가연물과 오랫동안 접촉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6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7번, 방화의 동기 중에 극단주의에 해당하는 거. 자, 극단주의라고 하는 거는 가장 대표적으로 보기에서 선택을 쉽게 할 수가 있죠. 테러 같은 경우가 극단적인 가장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테러도 이제 방화의 한 동기가 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27번은 4번의 테러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자동차에 사용되는 오일이나 용액 중에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자동차에는 다양한 우리 기계유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브레이크 오일이나 트랜스미션 오일, 기어 오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동차의 여러 부품들, 기계 내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자동차 기계유로서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1번에 나와 있는 프로필렌 그리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일보다는 주로 이제 우리가 부동액이라든가 이런 쪽에 에틸렌 그리콜과 더불어서 많이 이제 사용되는 그런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화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2, 3, 4번에 나와 있는 대상보다는 조금 낮은 온도를 나타냅니다. 실질적으로 그 온도를 비교해 보면 프로필렌은 93에서 107도 정도, 브레이크 오일은 99에서 288도까지, 트랜스미션은 오일은 150에서 280, 기어 오일은 150에서 270도 정도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온도를 나타내는 것은 프로필렌 그리콜이 해당이 되겠죠. 29번, 가스 누출에 의한 화학적 폭발, 화재 사고의 조사 시에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닌 거. 자, 가스 누출에 의해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우선은 어디에서 폭발이 일어났느냐, 발화지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증기압. 사실 증기압이라고 하는 부분은 폭발 사고의 어떤 그 조사를 할 때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증기압이 높은 경우에는 액체의 어떤 물질들이 빠르게 기체화가 되어졌다, 액화된 물질들이 빠르게 기체화되어졌다 이런 쪽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 물질의 증기압이 높으냐 낮으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고려할 부분은 1차적으로는 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폭발 범위, 그 물질의 폭발 범위가 넓은 물질이냐 좁은 물질이냐 중요한 요소고, 그 장소에 점화원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따라서 요 네 가지 요소 중에서는 가장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 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증기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당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폭발이 발생한 지점, 발생 지점, 또 점화원, 폭발의 범위 또는 연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0번은 화학물질 화재의 결과 분석 기법 중에 화재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에 집중하여 분석하는 방법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자, 물론 우리가 과학적인 분석 방법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연역법이라든가 또는 귀납법 이런 방법을 이제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화재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요 요소에 집중해서 하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나가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형태학적인 접근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30번에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비중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메탄의 중량은 16g, 물의 중량은 18g, 공기의 중량은 29g일 때 메탄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자, 메탄은 상태가 가스입니다. 기체죠. 그래서 기체의 경우에는 비중을 따질 때 공기에 비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공기의 밀도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지만 밀도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알려주지 않고 메탄이라고 하는 것의 중량, 분자량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공기의 분자량을 근거로 해서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자, 만약에 액체를 물어봤다라고 하면 물의 중량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메탄은 가스이기 때문에 공기의 중량을 비교해서 29분의 16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약 0.55가 나오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화재 발생 요소 중 물적 요소로 볼 수 없는 거. 자, 물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했을 때 발화원, 가연물, 산화제 요 세 가지는 물질적인 그러한 요소에 다 해당을 합니다. 근데 3번에 나와 있는 인간 거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적인 요소죠. 사람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3번에 나와 있는 인간 거동이 답이 되겠습니다. 33번은 60Hz 20헨리의 코일에 유도성 리액턴스는 몇 오음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수식이 있죠. 그래서 유도성 리액턴스를 구하는 방법은 2파이 FL이라고 하는 수식을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서 자, 파이는 3.14로 계산을 하게 되면 문제에서 60Hz라고 해서 주파수가 주어졌고 20이라고 한입값이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넣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7,536이라고 하는 그런 값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수치가 이제 3번에 해당하는 그런 답이 되겠습니다. 34번 조사자가 방화라고 판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이상 연소나 흔적이 발견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방화를 의심할 수가 있겠죠. 발화 부위가 여러 장소인 경우, 이것도 방화라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자, 세 번째, 전기장치가 발견된 경우. 자, 전기장치는 우리가 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다 방화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 3번이 해당하는 답이 되겠고 4번 다른 발화 원인이 완전히 배제되었을 때 모든 화재의 원인들을 다 배제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 원인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그 현장에서 발화원을 방화자가 본인이 가져가 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방화라고 의심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판정하기 어려운 일반적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5번 화학물질 폭발 현장에서 최초 현장 평가 시 조사자가 실시하는 사항으로 틀린 거. 자, 폭발 현장이기 때문에 1번 분화구가 형성되었는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폭발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폭발 장소에 이제 분화구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자, 두 번째 관련된 폭발의 종류를 식별해야 된다. 이게 어떤 유형의 폭발이냐, 물적인 폭발로 진행되어진 거냐, 또는 물질이 분해되어지면서 일어난 거냐, 중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냐, 이런 것들을 좀 살필 필요가 있겠고요. 세 번째, 폭발 전후의 화재 손상 정도를 식별해야 된다. 자, 이것도 폭발 전후의 화재 손상 정도를 식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뭐냐면 최초의 현장 평가 시라고 했기 때문에 폭발 전후에 화재 손상을 최초 시에 파악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번째 나와 있는 항목은 최초 현장 평가 시에는 해당하지 못하고 추후에 우리가 정밀 평가를 진행하는 그런 쪽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35번에서는 3번이 좀 해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는 어떤 종류의 연료가 폭발 현장에서 이용되었느냐, 이런 부분은 최초에는 좀 쉽게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나와 있는 항목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6번, 항공기에 고정용 소화장치가 필요한 구역이 아닌 거. 자, 고정용 소화장치가 아니라 이동식이 이제 존재할 수 있는 또는 휴대용이 가능한 그런 장소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나와 있는 객실 같은 경우가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용도 이제 존재하지만 이동용도 비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객실은 휴대용 소화기가 비치되어지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장소들은 다 이제 고정식 소화장치가 이제 활용이 되고 있죠. 37번. 성냥의 발화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타다 남은 성냥개비에 의한 발화 위험 존재하죠. 또 마찰에 의한 발화 위험 존재를 합니다. 가열에 의한 발화 위험, 외부에서 열이 가해진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일어날 수가 있겠고요. 자, 자연 발화 위험, 만약에 성냥이 자연 발화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정이나 어느 장소에 성냥을 비치할 수가 없겠죠. 네 번째 나와 있는 설명이 성냥의 발화 위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 중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거. 자, 연소 범위라고 하는 것은 연소의 하한계와 상한계라고 하는 것의 이제 범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 범위가 가장 넓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소나 아세틸렌이 가장 넓은 그런 범위를 나타내죠. 그러다 보니까 프로판, 부탄, 메탄 같은 세 물질보다는 세 번째 나와 있는 아세틸렌이 가장 넓은데요.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프로판은 2.1에서 9.5, 부탄은 1.8에서 8.4, 메탄은 5에서 15인 반면 아세틸렌은 2.5%에서 82%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를 나타내고 있죠. 자, 39번, 산불이 빠르게 확대되는 주요 산림 형태. 자, 빠르게 탈 수 있는 거는 가연물이 쉽게 탈 수 있는 그런 유형이어야 가능합니다. 자, 초본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풀밭에 불이 났다라고 하면 굉장히 빠르게 화재가 진행될 수가 있겠죠. 관맥은 조금 이제 그 작은 나무들을 얘기를 하고요. 벌목되어져 있는 그런 나무 또는 교목 부산물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좀 덩치가 있는 그런 사이즈가 초본보다는 좀 큰 형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확대되는 대표적인 것은 첫 번째 나와 있는 초본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박의 거주실 배치도에 표현되지 않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거주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선원이 이제 거주하는 그런 장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실, 하역 조정실, 항해 통신 설비 구역 이런 부분들은 거주실 배치도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 반면 이제 펌프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표현되지가 않죠. 따라서 선박의 거주실 배치도에 표현되지 않는 것은 1번의 펌프실이 되겠습니다.